그 역사적으로 물리학이나 물리학의 지식 이런 것들이 발전되는 순서를 보면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 뭔가 좀 유명하고 좀 사회적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그게 그냥 지식이 되는 시절,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러다가 그렇게 이제 한참 인류의 역사가 쭉 전쟁과 뭐 이렇게 이런 것들로 쭉 점철되던 시대가 있었죠. 힘이 세면 이기는 시대. 그죠? 옛날에는 그랬죠. 물론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 지금에 비교해서는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다가 어느 시대가 돼서 좀 그거보다는 이제 지식의 기반이 좀 뭔가 타당성을 가질 때 힘이 커지는 이런 때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런 때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근대 시대라고 하죠. 뭔가 수학 또는 철학 이런 것들이 기반을 닦아갈 때입니다. 타당성을 인정받아 갈 때, 그냥 대충 누가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힘 있는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의 말이 법이 되는 게 아니라 머리가 좋은 사람이, 그죠? 머리가 좋은 사람이 내놓는 어떤 이론적인 이 추론 과정이 타당할 때 인정을 받는 이런 시대가 아마 근대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15세기, 14세기, 16세기, 이때 17세기 이런 순간. 그때 관심의 대상은 여전히 하늘의 어떤 규칙, 우주의 규칙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행성이 운행하는 원리 이런 것들을 다루는 부분이 바로 여기 물리학에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천상세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천동설과 지동설 이런 것들이 이 2장의 말미에 이렇게 나오게 돼요. 천동설 그러면 하늘이 움직인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별들이 움직이는데 그 기준은 지구가 되는 거예요. 지구.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과는 좀 다르죠. 실제 물리 법칙은 어떤 명확한 기준이 없고 단지 이제 태양계를 좀 보자면 태양을 중심에 두고 다른 행성들이 이렇게 돌고 있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지동설이라고 하는데, 지동설의 엄밀한 개념은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천동설은 하늘의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얘기고, 지동설은 지구가 중심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지구도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천동설은 지구 중심설이 되는 거고, 지동설은 태양 중심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이제 중심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과학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코페르니쿠스적 혁명, 그죠? 코페르니쿠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어떤 개념들을 좀 뒤집어서 새로운 개념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급진적인, 그죠? 어떻게 얘기하면 진보적인 뭔가 뒤집는 거지. 그동안에 있던 게 잘못된 거야라고 주장할 줄 아는 이런 이제 사상을,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코페르니쿠스적 생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많이 이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건데, 처음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나타났을 때 논쟁이 되게 많았죠. 지동설이 맞냐, 천동설이 맞냐. 근데 코페르니쿠스의 이 지동설은 완벽하지가 않았어요. 완벽하지가 못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대개는 그동안에 이 천동설에 대한, 천동설을 믿었던 그 보수적인 사람들에게 다 공격을 당했겠지. 그죠? 네가 새로운 이론을 들고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네 이론이 좀 뭔가 좀 부족해. 계속 그런 지적을 당해요. 그 이유는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갈릴레오라는 이제 학자가 나타나서 조목조목 지동설이 맞다는 증거들을 내밀어요. 그러면서 코페르니쿠스적 사상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주장의 근거가 이제 많아진 거죠. 정말 보니까 이 머리가 깨인 사람들이 보니까 갈릴레오의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여전히 천동설이 주가 됐던 시대이기 때문에 좀 묻히지. 갈릴레오가 주장을 잘못합니다. 너무 그간의 이 보수적인 개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갈릴레오 역시 자기의 주장을 굽혀요. 그게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있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어렸을 때 읽었던 책에서는 그런 말들이 아마 나와 있을 텐데 실제로는 뭐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생각은 했겠지만 그렇게 말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다 이제 어떤 그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지어낸 얘기고, 그래서 이 갈릴레오가 이 1500년대, 그러니까 16세기죠. 16세기에 나와서 16세기 초반에 나와서 1642년까지 살다가 이렇게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갈릴레이가 죽던 다음 해에 이제 뉴턴이 태어나게 돼요. 바로 갈릴레오가 죽고 바로 옆 동네에서 뉴턴이 태어나서 갈릴레오가 일으켰던 그런 지식들을 이제 제대로 정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과학의 변천이 그 뉴턴 시대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뉴턴이 정말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반박할 수 없는 이 이론, 지식으로 별들의 운동을 다 해석했기 때문에 반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맞는 거고, 지금까지도 뉴턴의 물리학을 여러분들 아마 대학 물리학 공부했던 사람들은 거의 뭐 한 2달, 석 달 아니면 거의 1년 내내 뉴턴 없이는 물리학을 공부할 수 없는 그 지경이 된 거고, 몇백 년 동안 뉴턴의 물리학이 창성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바로 갈릴레이에 대한 얘기 또는 갈릴레오가 어떤 일을 했는지 간단히 좀 소개된 영상을 보면 그 17세기 시대, 16세기 시대, 우리나라 임진왜란을 겪던 그때에 근대 과학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또 현대 과학이 어떻게 발전됐는지도 나중에 우리가 더 교재를 진행하다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좀 볼 텐데, 갈릴레이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 교재에 보면 갈릴레이의 이름이 여기 어디 있죠? 갈릴레오의 천체 관측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그 전 시대하고 갈릴레오 이전하고 이후하고 뭐 특별히 달라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갈릴레오가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망원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관측기구. 그래서 여기 이제 망원경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을 제대로 관측할 수 있었겠죠. 그 전에는 그냥 코페르니쿠스의 눈으로 보는 하늘만 가지고 뭔가 지동설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장을 했지만 근거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이 망원경으로 관측을 해서 증거들을 모아서 바로 만들 수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관측 기구의 중요성을 또 여기서 좀 알아봐야 됩니다. 그렇죠? 관측 기구가 물리학이나 어쨌든 이제 관측 기구가 잘 이제 고도화될수록, 현대 과학은 정말 기술의 집약체잖아요. 기술이 발전을 해서 정교한 관측 기구를 만들면 그만큼 과학적인 지식들이 막 증거를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망원경은 갈릴레이만 만든 게 아니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케플러도 망원경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망원경에 혹시 이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망원경 보면 이게 이 전통적인 망원경이 갈릴레이식 망원경이라는 게 있고 케플러식 망원경이 있어요. 갈릴레이식,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비교, 두 망원경의 비교, 구조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서 좀 자료 조사를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거 다 과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 내가 즉흥적으로 만든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걸 보면 나중에 이제 광학 기구라든지 이거 할 때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내용이 이 근대 과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학이 그 전에 근대 과학 이전에는 아리스토텔레스나 그냥 그 성서에 나오는, 그죠? 교리에 나오는 것들만 사람들이 인정을 했지만
관측 기구도 발전을 하고 여러 이제 철학적 기반이 좀 이론적,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론적, 철학적 이런 과정들이 사람들의 어떤 지식 기반이 되면서 제대로 된 과학을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사람들 사이에 생기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근대 과학은 그렇게 의미를 가져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 과학이 나오는 거겠죠. 지금의 양자 물리학이라든지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그 발판이 바로 16세기, 17세기의 근대 과학이라고 할 수 있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갈릴레오나 뉴턴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또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면, 인터넷에 좀 찾아보면, 내가 강의에서 이렇게 제시하는 것보다 이미 유명한 사람들이 좋은 말을 많이 해놨어요. 그리고 많은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본 사람이 있을 거죠. 최근에 그런 비디오 같은데 한번 같이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으니까 한 10분만 조금 보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내용 같이 보도록 하죠. 어렵지만 과학의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일정도만 좀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 뉴턴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물리학에서 무엇을 처음에 공부하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방정식을 잘 풀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F는 MA라는 형식으로 두 개를 M하고 A를 곱하면 F가 나와, 이런 얘기예요. 두 관계. 그래서 물리 시간에, 대학 물리학 시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2달, 3달을 공부를 합니다. 어쨌든 다양한 케이스를 공부할 뿐이지 내용은 F는 MA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뉴턴이 이걸 개발을 해서 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이게 이제 1600년대에 개발이 되고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공부하는 거죠. 300년 이상 인류가 공학이나 과학에 관심 있다? 그러면 누구든지 뉴턴의 이 운동 법칙을 공부하게 만든 겁니다. 그렇죠? 이 수세기 동안. 앞으로도 아마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도 뉴턴이라는 이름은 계속. 그렇지만 시대가 이제 좀 지남에 따라서 새로운 물리학이 계속 나오죠. 그때는 몰랐던 또 다른 원리들이, 새로운 법칙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걸출한 천재들이 나왔던 거지.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수많은 양자 물리학자라든지 이렇게 핵이라든지 입자 물리학.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잠깐 보면 이 표준 모형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표준 모형. 우리 교재에도 여기 이제 한참 후에 우리 교재에도 표준 모형이 나오게 될 건데, 이거는 이제 입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이 입자는 기본 입자죠. 물질을 자르다 보면 원자도 나오고, 또 원자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 역시 자르다 보면 정말로 기본 입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입자들의 성질이 어떤 독특한 성질을, 그리고 규칙을 갖게 됩니다. 이런 이제 모델을 표준 모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표준 모형은 자연을 이루고 있는 근본 입자들의 성질을 나타내는 그런 모델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리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려면 기본이 되는 양, 그죠? 물리값. 요거를 이제 물리량이라고 합니다. 물리양 또는 양, 그러니까 이상한데 물리량, 그죠? 그래서 이제 물리량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기본적인 양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양. 그래서 기본적인 양이 바로 이제 기본 양입니다. 기본 양, 기본 값. 이거는 이제 기본 값들을 7가지를 정합니다. 과학자들이. 예를 들면 길이라든지 질량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길이, 질량, 시간. 그래서 7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양을 정해서 단위도 만들고 값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체계를 단위계라고 해요. 단위계라고 하고, 국제적으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만들어 놓은 단위계를 국제 단위계라고 합니다.
국지 단위계 또는 SI 단위계라고 해요. 이 단위계를. 그래서 SI 단위계를 좀 알아야지만 물리 값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얼마냐, 길이가 얼마냐, 속도가 얼마냐 그랬을 때 얼마다라고 할 때 길이 1m다. 그러면 그 미터 값 알아야겠고 힘이 뭐 2뉴턴, 3뉴턴 하는 그런 단위들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단위계에 대한 내용을 좀 미리 예습을 좀 해와야 해요. 예습. 그런데 또 물리책을 보고 해도 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영상을 보면 지루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혼자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제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제목을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상으로 예습하는데 이런 제목을 좀 찾아서 7가지, 이 7가지만 있으면 모든 단위를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확대가 됐지? 원래 이런 건가? 좀 줄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거 보시면 이 물리에서 또는 공학입니다. 공학. 자연과학이나 공학에서 어떤 물리값들을 쓰는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 영상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 시간에 조금 더 이제 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잘은 다루지 않는데 우리 교재에도 나와요. 케플러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케플러. 이 사람은 갈릴레오와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동시대 사람. 갈릴레오의 뭐 후배라고 나이로 보자면 후배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동시대 사람인데 갈릴레오하고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유명했던 사람이긴 한데 왕래는 뭐 교류는 거의 없었던 이런 사이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맞을지 모르겠는데 갈릴레오는 귀족이거나 아니면 상당히 이제 유복한 집안 사람이라고 그랬죠.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케플러는 시골 촌뜨기 뭐 이 정도 됐던 거야. 그래서 케플러 같은 경우는 그 케플러의 아버지가 이 하급 관리 아니면 뭐 우리가 옛날에 보면 좀 싸움꾼 뭐 이 정도 됐던 사람이에요. 그 성을 지키는 성직이야, 성직이. 용병입니다, 용병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용병 가족인데 뭐 있겠어요, 그렇죠? 그냥 나가서 창 칼이나 좀 들고 있다가 나오고 싸움이 나오면 가서 싸움 좀 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집에 오면 막 싸우고 엄마 아빠랑 싸우고 막 이랬었어. 좀 별로 가정 상황이 안 좋아. 근데 케플러는 머리는 좋아요. 머리가 좋아서 케플러가 생각하기에 난 좀 집을 떠나 있어야겠어. 안 그러면 못 살겠어.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집을 떠날 수 있는 것만 계속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공부는 좀 잘하니까 자기가 유학을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공부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케플러가 유학을 갑니다. 케플러가 어떤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학하고 유학 가는 건데 그 시대가 어쨌든 15세기, 16세기 이런 시대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과학이 이렇게 발전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는데 눈에 들게 돼요. 이 티코라는 사람, 티코 브라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아마 교재 읽다 보면 이런 사람이 좀 나올 거예요. 티코 브라헤는 그 당시에 어떤 이 관리입니다. 관리. 과학을 좀 이렇게 쓰는 관리. 이 사람은 그냥 굳이 얘기하자면 천문학자 이 정도 됐던 사람이야. 그치? 그래서 매일매일 이 별을 관측합니다. 하늘을 관측하는 거죠. 그래서 천문학자니까 이제 하늘을 관측해서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도를 만들어요. 이게 이제 천문 데이터가 되겠지.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천문 데이터를 잘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는 많지만 이 해석이 안 돼. 약간 이제 수학적 지식이 좀 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수학을 잘하는 수학자들을 찾아 나섭니다. 이제 관리이기 때문에 출장을 많이 다닐 텐데 출장을 다닐 때 항상 수학 잘하는 사람이 있는지 이렇게 각 대학을 돌면서 좀 점검을 해요. 그러다가 케플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케플러를 스카우트를 합니다. 케플러. 이북의 청년 가서 좀 공부 좀 해보지 않겠나. 데리고 가는 거야. 케플러도 가고 싶어 하고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연구소로 이제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케플러를 가지고 이 천문 데이터를 해석하게 만들어요. 근데 케플러는 티코 브라헤를 만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수학적 지식을 이제 펼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잘 맞아 들어갔던 건데 그렇게 인간적인 친숙성은 없었어요. 뭐 존경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티코는 머리 좋은 놈이 필요했던 거고 케플러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사람을 이제 만난 거지, 그죠? 그래서 둘이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티코가 좀 몸이 안 좋아져서 금방 죽어요. 케플러를 만나서 금방 죽는데 그 전에는 이 케플러에게 자기의 이 데이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보여줄 때 한 번에 다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친하지는 않거든 둘이. 그러니까 자기 데이터를 다 넘겨주면 순식간에 케플러가 유명해질 거 아니야. 이제 자기 업적이 아니라 케플러의 업적이 돼버릴 테니까 의심이 되게 많았고 성격이 좀 괴팍했던 사람이에요. 티코라는 사람이. 그래서 자기 이 연구실, 뭐 도서관이나 서재죠, 서재의 데이터가 가득 차 있는데 그 서재의 문을 하루에 몇 시간만 이렇게 열어줍니다. 잠깐 동안 보고 또 나와서 그 다음 날을 기다리게 만드는 거지. 자, 다 주면 가지고 도망갈 것 같으니까. 그러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티코가 병을 앓다가 죽게 돼요. 그래서 케플러가 순식간에 정말 데이터를 얻게 되고 그때부터 이 케플러가 이제 과학적 연구를 좀 많이 하게 되고 이 연구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저술을 하게 되고 그 책 안에는 케플러 법칙이라고 하는 물리 공부 해본 사람은 이거 아마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케플러 법칙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16세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누가 보게 되느냐? 바로 뉴턴이 이 내용을 보게 돼요. 그래서 뉴턴에게 지식을 전달해 준 사람은 뉴턴은 이제 책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케플러와 갈릴레오가 돼요. 갈릴레이 또는 갈릴레오. 예. 이런 두 사람의 특히 두 사람 과학적 지식을 공부를 해서 뉴턴의 운동 법칙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물리책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물리책에도 이 두 사람이 초기 기초역학에서 등장하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만 잘 알아두면 시험 문제를 잘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바로 16세기, 17세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케플러에 대한 영상을 간단히 영상이 있나 모르겠네요. 준비를 해놨는지. 여기 있네요. 간단히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케플러입니다. 케플러는 독일의 천문학자입니다. 독일 사람이네, 그죠? 네, 이렇게 좀 살펴보고 이거 가지고 한번 케플러 법칙의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케플러 법칙의 내용이 무엇인지 사실 영상에 좀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케플러 법칙은 1, 2, 3 법칙이 있어요. 마치 뉴턴의 1, 2, 3 법칙처럼 이 사람도 시리즈를 만들었어. 1, 2, 3 법칙이 있는데 각각의 법칙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하는 건데 이 정리하라는 내용은 쓰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어떻게 쓸까요? 이거를 또 워드로 쓰라고 하면 그죠? 워드로 쓰라고 하면 그냥 파일만 가져다가 이렇게 제출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을 것 같아서 뭐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손으로 한번 써보세요. 자필로 정리해서 제출은 자필로 정리해서 사진을 딱 찍는 거야. 사진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스캔을 하세요. 스캐너로 스캔해서 요거를 여러분 PDF 파일로
PDF 파일로 변환을 합니다. 변환은 그냥 인쇄를 해도 되고 아마 휴대폰 같은 데 보면 스마트폰의 어플로 이미지를 PDF로 바꿔주는 그런 어플이 있을 거예요. 다 기본적인 기능은 다 무료로 다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어플 그 앱 있는 데 가서 이 PDF 만들기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면 여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PDF 파일로 변환을 해서 제출을 하면 돼요. 이때 제출할 때는 당연히 누가 제출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파일명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올려놓을 때는 당연히 이름이 뜨긴 하지만 표지에 자기 소개 이름을 써야 돼요. 표지에 자기 소개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 보고서 쓸 때 무슨 과 이름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표지를 꼭 만드세요. 표지를 작성을 해서 표지 다음 페이지서부터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끔 분량은 뭐 알아서 하세요. 분량은 알아서. 네. 너무 장황하게 할 필요 없이 케플러 법칙이 무엇인지 물리학을 잘 모르는 우리 엄마 아빠에게 뭐 더 잘하실 수도 있지만 엄마 아빠에게 이제 케플러 법칙은 이런 거야라고 소개해주는 그런 글로 그림도 좀 그리시고 당연히 그림이 좋겠죠. 그림 그리고 설명하는 이런 형태로 케플러 법칙의 내용을 좀 설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과제예요, 과제. 요거는 이제 각자 다 해보시고 그리고 예습하는 거, SI 단위계 예습. 요것도 각자. 그러니까 예습은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다 모르겠어, 그렇죠? 요거는 이제 제출은 하는 건 아니고 예습을 하는데 영상을 본다든가 아까 제시했던 영상 있죠? 영상으로 예습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뭐 구글링 하세요. 구글링해서 자료 찾아본다든가 여기가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과제는 두 가지예요. 근데 제출하는 과제는 케플러 법칙의 내용을 정리하는 거. 요거를 좀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은 이 정도로 한번 살펴보고 교재에 있던 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했었는데 교재 보면서 뭐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더 알고 싶은 거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자유롭게 손을 들고 질문하세요. 그러면 내가 아는 범위에서 좀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겠습니다. 남은 시간 얼마 뭐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질문 받고 오늘 마치도록 하죠. 뭐 이렇게 창피하지 말고 그냥 용어, 내용, 법칙 이런 것들 또 뭐 몇 페이지 좀 알려달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어보라고 하면 잘 안 물어보대. 다들 쑥스러운가? 과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제가 과제라고 합시다. 과제. 더 이제 추가로 공부해 볼 것, 더 학습하기, 추가 학습. 이렇게
첫 번째로 우리 이제 망원경 했었죠. 케플러식 망원경, 갈릴레이식 망원경, 두 망원경의 구조를 비교해 보자. 이것도 있었고, 이제 첫 번째 과제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단위계, 그죠? 단위계, 국제 단위계에 대해서 예습을 해보는데 영상을 보고 영상 이게 제목이에요. 제목 이거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과제는 케플러 법칙의 내용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자, 아이고 잘 안 보이나요? 케플러 법칙의 내용을 정리해 보고 이거 이제 정리할 때는 자필로 정리하고 그림 설명을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3장 읽어오기. 우리 교재 03장이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제목이죠. 그리고 읽어오기. 그래서 역시 읽어오라는 얘기는 질문거리를 만들어 와야 돼요. 질문거리인가요? 질문거리. 질문거리 뭐 용어라든지 궁금한 점을 가져오는데 오늘 별로 질문이 없어요. 그래서 1인당 1개씩 필수 1인당 1개씩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 안 하면 감점입니다. 감점. 너무 강제적이지? 그래서 요거 중요해요. 1인당 1개씩 최소한 요거를 해보시면 됩니다. 케플러 법칙 정리하는 거, 망원경 비교하는 거. 이거는 자료를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그냥 제출은 안 해요. 제출은 안 하고 그냥 한번 보세요. 그죠? 제출은 안 하고 혼자 공부 이렇게 하면 됩니다. SI 단위계도 이거는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 영상으로 예습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냥 읽어오기만 여러분들이 보고 오면 되고 제출은 이거죠. 1, 2, 3 법칙. 이건 제출을 꼭 해줘야 돼요. LMS 상에 제출합니다. LMS에 꼭 제출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이상한가? 너무 빨간색이네. 자, 이렇게. 자, 좋아요. 자, 질문거리 없어요? 나중에 시험 문제로 나와요.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라. 예를 들어서 갈릴레이하고 뉴턴 사이에 어떻게 이 운동에 대한 법칙이 탄생하게 됐는지 과정을 간단히 얘기해라. 뭐 이렇게 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좀. 설명을 물리적으로 잘 하면 풍부하고 또는 명확하게 설명을 하시면 점수가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좀 아는 게 없으면 설명을 잘 못할 거 아니야. 그죠? 수업을 잘 듣고 또 추가적으로 영상도 찾아서 보고 책도 찾아보고 이러면 할 말이 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또 여기 공부하는 것처럼 뭐 기본 단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그럼 설명을 해야 돼요.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점수를 줘야겠네요. 토의에 참여율이 높으면 가점을 하겠습니다. 감점이 아니라 가점. 책은 읽어봤나요? 당연히 읽어봤겠죠. 한번 제목하고 주요 내용만 질문이 없으니까 좀 간단히 그래도 살펴보기로 합시다. 자, 물리학은 아름답다. 맨 처음에 이렇게 나오죠. 이건 물리학에 대한 소개예요. 물리학에 대한 소개.
물리학은 어떤 걸 연구하고 공부하는지 또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이거를 좀 저자의 입장에서 좀 제시해준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이 책은 이 뒷부분 각 단원의 각각의 제목의 뒷부분을 보면 잘 정리가 또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무 작아서 안 보이겠네요, 글씨가. 정리하자면 이 물리 세계는 예측 가능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측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법칙이 만들어지는 거고 뭐 그러겠죠. 그래서 이 세상은 공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부하면 이 법칙의 내용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잡한 현상을 단순한 요소로 분해한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다채로운 물리 법칙이 막 있겠죠. 이 세상에서 다채로운 물리 법칙이 있는데 그게 따로따로 하나씩 다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힘도 여러 가지고 운동도 여러 가지 형태로 될 수 있는데 마치 뉴턴의 운동 법칙처럼 중력을 생각하면 중력에 의해서 물체가 어떻게 움직일지, 또 전기력이 작용했다면 전기력에 의해서 물체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하나하나 단순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이것들 종합해 보면 그 물체의 운동을 제대로 다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끝에 이렇게 보면 하나하나의 현상은 단순한 질서를 지니고 있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복잡한 현상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리학은 아름답다 그랬는데 아름다운 건 뭐랄까요? 여기서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지식체계, 인간의 지식체계로 봤을 때 잘 맞아들어가는 체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나 그 체계는 우리들이 찾아서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름답다는 표현을 쓴 거죠. 너무 규칙이 없거나 그러면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뭐 과학자의 입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봐도 좋겠습니다. 실제로 뭐 그런 것들이 모여서 정서적으로도 아름다운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물리학인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물리학이란 어떤 것인가 여기 쭉 많이 나와요. 쭉 나오는데 주로 뭐라고 할까요? 물리학이란 어떤 것인가?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더 읽어봐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계산은 물리학의 본질이 아니다 그랬는데 글쎄요 뭐랄까 이 계산이라고 하는 게 지금 한 예로 들면 뉴턴의 제2법칙이 F는 ma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케이스나 예들을 가지고 그 값을 막 구해 봅니다. 근데 그건 기술적인 문제라는 얘기예요. 기술적인 문제. 여기서 기술은 묘사하는 거죠. 묘사의 문제지 실제 본질은 뉴턴의 제2법칙이라는 걸 알면 이렇게 힘을 작용하면 이렇게 움직이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계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테크닉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는 또 그렇진 않아요. 실제로는 그럼 우리가 본질을 알고 있는 건 그걸 잘 써먹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럼 잘 써먹으려면 계산을 잘해야지만 이게 실체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초발이니까 본질은 아니다 그랬는데 아마 뒤에 가면 계산을 잘해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만 제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2장이 이제 우리가 이제 영상에서 계속 봤던 천상 세계와 지상 세계는 똑같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근대 과학의 뉴턴 물리학이나 이런 근대 물리학의 귀결이 이 물체의 운동을 해석하는 것이다. 천상이든 지상이든 이제 구별할 필요가 없이 다 적용이 된다. 이런 내용을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동설, 천동설, 지동설 이런 것들이 나오고 뉴턴에 대해서 쭉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영상에서 막 자세히 봤던 거니까 그냥 쭉 이렇게 지나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장에 대한 소개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텐데 이거 이제 제목만 살펴보자. 작은 제목들. 물질을 계속 나누다 보면 어떻게 될까? 자르다 보면 원자가 나오겠죠. 그죠? 원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감을 잡고 그 다음
그럼 원자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냐? 원자로 되어 있어야 세상이 라고 이제 말은 했는데 그럼 어떻게 증명해봐 이런 얘기예요.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정말 원자로 되어 있어? 증명해봐. 그럼 어떻게 증명을 할 거야? 안 보이는데. 하지만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작은 원자, 얼마나 작으냐 이런 것들도 나오고 빛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뒤에서 빛을 자세히 볼 거긴 하지만 조금 이제 맛보기로 빛은 파동이다라고 하는 걸 조금 제시를 해줍니다. 또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질문할 거리 많이 있을 겁니다. 한번 이런 건 궁금하다. 파장이란 무엇인지 이거 잘 모르잖아, 그죠? 이런 것들 체크를 해오라는 얘기예요. 내가 모르는 용어 줄 쳐서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점수 체크해 줄게요. 질문만 해도 점수를 줘. 좋지? 오늘은 아무도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점수가 없어요. 자, 화학 반응식과 원자의 존재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화학적인 것도 이 원자의 특징에 의해서 좀 설명할 수 있는 게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원자에 대해서 뉴턴도 원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뉴턴하고 이름이 비슷한 돌턴, 아보가드로, 물리화학 공부한 사람이라면 또 여러 사람의 이름을 좀 들어봤겠죠. 아보가드로. 그런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공부했는지, 원자에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면 기체 분자 운동론, 볼츠만, 요 두 사람이 아니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어쨌든 그래도 지금 살펴보면 예습이잖아 이게, 그죠? 기체 분자 운동론 어려운 용어죠. 이렇게 질문해도 돼요. 이게 무슨 내용이 있냐, 무슨 내용이냐 이런 거 줄 쳐서 그냥 손 들고 물어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마흐주의라는 게 있어요. 왜 그 전투기, 그죠? 요즘 전쟁, 어떤 나라는 전쟁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이 뭐 F-16 뭐 이런 거 F-35인가요?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이때 이 전투기의 속력을 얘기할 때 음속의 몇 배인지, 음속과 같은 속력을 마하 1이라고 하고 음속의 2배가 되면 마하 2,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음속의 단위로 쓰이는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이 바로 이 마하예요. 마흐 또는 마하. 우리가 바흐 이렇게 발음하는 것처럼 마하입니다. 마하. 그리고 오스트발트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책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두 사람은 원자로 되어 있다는 것에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마흐와 오스트발트.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원자설에 반대합니다. 반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죠. 왜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여러분들이 미리 시간이 되면 또 더 읽어보고 나는 읽는 게 싫어. 그렇죠? 읽는 게 싫어. 그러면 영상을 찾아서 좀 보는 것도 좋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예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자가 아주 작기 때문에 원자를 몇 개나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원자의 수를 세는 방법이 또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나온 여기 제목에 브라운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브라운 운동. 이렇게 좀 체크를 하라는 얘기예요. 공부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모르잖아 이런 거. 이게 모르겠어. 내가 모르는 용어야. 그러면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그러면 찾아보겠죠. 영상으로 찾아본다든지 책으로 찾아본다든지. 그래서 알면 좋은 거고 모르면 찾아봤는데 모르겠다. 그럼 질문하거나 아니면 안 찾아봐도 모르겠다. 그러면 브라운 운동이 무엇인지 와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브라운 운동을 좀 찾아보면 누구의 이름이 나오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름은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이 나와요. 이 사람이 나옵니다. 도대체
내가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인데, 그죠? 상대성 이론으로 잘 알고 있었는데, 그 전에 이 브라운 운동을 또 잘 설명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 사람의 업적이 여러 가지잖아,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위대한 과학자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상대성 이론 하나뿐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것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또 한 사람이 나오죠. 페랭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페랭. 아인슈타인과 페랭. 그러니까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예. 페랭도 노벨상 탄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아인슈타인도 노벨상, 그죠? 같은 이제 하이 레벨이죠, 하이 레벨, 그죠? 뭔가 노벨상 한번 타면 대단한 사람이잖아. 이런 사람들. 그럼 페랭은 도대체 뭘 연구했지? 브라운 운동하고 무슨 관련이 있지? 이렇게 또 질문하시면 됩니다.